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금빛 먼지처럼 부서지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심장부 50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 팀장은 방금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독일의 바이오테크 기업 노이만 레버러토리 인수합병건의 최종 보고였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화면 앞에서 그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운 임원진의 귀에는 그 어떤 확신에 찬 외침보다도 강력하게 파고들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은성바이오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톱티어 시장을 선점할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초기 투자금 대비 800%입니다. 명료한 분석과 흔들림 없는 태도, 그것이 한유진의 방식이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유진은 그 소리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은성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환. 한국 경제계의 폭군이자 절대자로 군림하는 남자. 그는 천천히 손뼉을 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유진을 꿰뚫을 듯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훌륭하군. 강태환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유진에게로 걸어왔다. 190cm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이 그녀 앞에 그늘을 드리웠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의 기운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나이는 50대 초반이었지만 그에게서 노쇠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팀장. 그가 불렀다. 이번 M&A는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산 게 아니야. 미래를 산 거지.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 은성에게 가져온 것이 바로 한유진 팀장 당신이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격렬하기엔 지나치게 사적인 느낌을 주었다. 유진은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진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강태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선 뜨겁고 소유욕 강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저것은 성공한 부하 직원을 바라보는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점찍은 값비싼 전리품을 감상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몇몇은 유진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강태환의 노골적인 총애를 의식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알았다. 강태환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인 동시에 발목을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음을.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해가 지기 시작한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는 넥타이처럼 목을 조이던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 풀었다. 지난 6개월간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수십 번의 협상을 치렀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그녀는 은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연소 팀장이었다. 입사 7년 만에 이룬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강태환 회장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회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유진은 그 모든 소문을 실력으로 묵살해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뿐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였다.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 차량이 그녀를 내려주었을 때 로비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한 팀장님, 귀가하셨습니까? 앞으로 배송된 특급 소포가 있습니다.
직원이 내민 것은 검은색 벨벳으로 포장된 제법 큼직한 상자였다. 발신인은 KTH라는 이니셜 뿐이었다. 유진은 상자를 받아들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KTH, 강태환. 그는 왜 개인적인 선물을 그것도 집으로 보낸 것일까? 공식적인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모두 비서실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회사의 규정이었다. 이 상자는 그 규정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첫 번째 신호였다. 집안은 그녀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모노톤의 가구들. 그녀는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파란색 공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눈부신 백금 세공품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날개를 펼친 매의 형상을 한 브로치였다. 브로치는 실제 매의 눈처럼 보이는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고 날개깃 하나하나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다. 일반적인 보석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히 주문 제작된 물건임이 분명했다. 그 가치를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호화로웠다. 유진은 그것을 집어들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협적이었다. 브로치 아래에는 손으로 직접 쓴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양피지에 만년필로 쓰인 유려한 필체였다. 우리의 특별한 호흡을 위하여. KTHR. 유진은 카드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우리의 특별한 호흡. 회의실에서 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될 법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암시하는 듯한 지극히 사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유진은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축하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유의 표식이었다. 강태환은 그녀에게 황금빛 세 장을 보내온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이룬 성과가 오롯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허락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덮어버렸다. 값비싼 보석은 순식간에 어둠 속에 갇혔다. 하지만 강태환의 존재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녀의 공간을 압박해왔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손이 그녀의 동선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강태환 회장. 그는 은성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경영자였다. 그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소유와 통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그 위험한 집착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와인 셀러에서 가장 독한 위스키를 꺼냈다. 얼음도 없이 잔에 따른 그녀는 단숨에 그것을 들이켰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강태환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했다. 이것이 단순한 변덕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포석인지. 어느 쪽이든 그녀는 대비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자신의 냉철함을 믿었다. 하지만 상대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고 그 제국 안에서 그의 의지는 곧 법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 법을 거스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코 그의 황금 세장 안에 갇힌 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창밖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마치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그녀는 브로치가 담긴 상자를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 넣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버렸지만 그 서늘한 감촉은 마치 피부의 낙인처럼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고뇌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오전 10시에 개인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소는 60층 회장 집무실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녀는 어젯밤의 선물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그 어떤 사적인 대화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쌓아 올린 이성적인 방패가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광기로 변한 한 남자의 집요한 집착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오전 10시. 유진은 60층 회장 집무실의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환은 창가에 서서 서울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왓군 한 팀장, 어젯밤 선물은 마음에 들었나?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다정했다. 강태환의 다정한 질문에 한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60층 집무실의 공기는 1층 로비보다 희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화려한 브로치를 떠올렸다. 그것은 아름다운 독사처럼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휘감고 있었다. 유진은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건조했다. 회장님, 어젯밤 보내주신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노이만 레버러토리건의 성공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저희 팀 모두와 회장님의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공을 팀과 회장에게 돌렸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지만 그 선물은 제가 한 개인으로서 받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어젯밤 쇼핑백에 다시 넣어둔 브로치를 비서에게 맡겨두었다. 비서실을 통해 정중히 반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성과를 격려해 주시는 회장님의 깊은 뜻은 감사히 받되 물건은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진이 준비한 최선의 방어였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강태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유진의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혹은 감히 자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놀란 듯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집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거대한 마후간이 데스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과분하다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한 팀장은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군. 아니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준 선물은 회사의 규정으로 재단할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나 강태환이 당신 한유진의 탁월함에 보내는 개인적인 경의의 표시다. 그는 개인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그런 사적인 경의를 규정 따위로 모욕하지 말았으면 좋겠군. 돌려보내겠다는 생각은 접어둬. 그건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겠어. 그의 말은 부드러운 협박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더 거절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회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유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강태환은 그녀의 방어벽을 가볍게 무너뜨리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선물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선명하게 그어졌다.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태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용 톤으로 돌아왔다. 이번 M&A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나는 한 팀장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직접 지휘했으면 좋겠어. 그는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앞으로 모든 진행 상황은 다른 임원들 거칠 필요 없이 매일 업무 종료 직전에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직보. 그것은 파격적인 신임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족쇄였다. 그녀는 전략기획실 소속이었고 그녀 위에는 실장과 사장이 있었다. 그들을 건너뛰고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것은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그녀를 자신에게 직속으로 묶어두겠다는 의미였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실장님과 사장님의 업무 라인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진이 반론을 제기하려 했지만 강태환이 손을 들어 막았다. 혼선은 내가 정리해. 한 팀장은 내 지시에만 따르면 돼. 이것도 규정에 어긋나나.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부터 유진의 업무 환경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6시 강태환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날의 모든 업무를 시시콜콜 보고해야 했다. 강태환은 보고 내용 자체보다 그녀의 생각, 그녀의 판단 기준, 심지어 그녀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업무 보고를 빙자한 신문이자 감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 사무실에서 하는 보고는 한계가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전략 논의가 필요해 모자. 그는 비서를 통해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물론 단둘이서였다. 주말에 내 별장으로 오는 건 어떤가? 조용하게 미래 전략을 구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지. 유진은 그 모든 제안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주말에는 선약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저녁은 독일 측 파트너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녀는 업무를 핑계로 완벽하게 방어했다. 그녀의 철벽 같은 태도에 강태환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물을 빠져나가려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인다는 것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유진에게 탈출구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 M&A의 성공으로 그녀의 명성은 태평양을 건너갔다. 은성 아메리카의 CEO가 그녀를 뉴욕 지사장으로 공식 요청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의 핵심인 서울 본사를 떠나 자신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뉴욕 지사장은 강태환의 직접적인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다. 그녀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발령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그녀의 성과 경력, 그리고 현지 지사장의 강력한 추천까지. 그 누구도 이 발령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남은 것은 총수인 강태환의 최종 결재뿐이었다. 유진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60층으로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강태환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유진의 뉴욕 발령 요청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유진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한참 동안이나 돌아서지 않았다. 뉴욕이라.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울이 지겨워졌나 한 팀장.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아닙니다, 회장님. 뉴욕 지사는 노이만 레버러토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입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서
PMI 인수 후 통합 작업을 지휘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진은 철저히 회사의 논리로 답했다. 강태환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유진의 발령 요청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마치 종이 위에 쓰인 글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작성한 유진의 속내를 읽으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반으로 찢었다. 유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찢어진 서류는 그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발령은 없던 일로 하지. 강태환이 선언했다. 회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진은 간신히 목소리의 떨림을 억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반려가 아니었다. 공개적인 모욕이자 그녀의 커리어를 짓밟는 행위였다. 강태환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이제 숨겨왔던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해. 한 팀장은 너무 중요해.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려 했지만 유진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강태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당신 같은 인재를 그런 변방으로 보낼 수는 없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총애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속박이었다.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해. 은성의 심장부에서 나를 도와야지. 뉴욕 따위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당신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대우 큰 그림. 그 말은 유진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더 큰 그림이란 결국 자신의 통제 해두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녀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문적인 조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유욕에 불과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강태환은 자신을 은성의 자산이 아니라 강태환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발령 요청서는 그녀의 무너진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실력만 있으면, 성과만 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실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 남자의 뒤틀린 광기 어린 집착이었다. 알겠으나 한 팀장, 당신의 자리는 뉴욕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옆이야. 강태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그녀에게 어떤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가 자신의 통제권 안에 머무른다는 사실뿐이었다. 유진은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을 애써 외면하며 집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금속벽에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거대한 성에 갇혔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은 그녀를 결코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광기로 변하고 있었다. 그 위험한 집착이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했다. 뉴욕 발령이 무산된 그날 이후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워내며 일상 업무에 몰두하려 했다. 하지만 60층에서 내려오는 무거운 압력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녀의 목을 옥죄었다. 강태환은 며칠 동안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 침묵은 폭풍이 오기 전에 불길한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 고요함은 금요일 오전에 깨졌다. 회장 비서실에서 걸려온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한 팀장님, 회장님께서 주말 일정에 대해 논의하시길 원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낮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비서가 본론을 꺼냈다.
이번 주말 평창에 있는 회장님 개인 별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 집중 워크숍을 제안하셨습니다. 한 팀장님의 심도 있는 브리핑을 원하십니다. 개인 별장, 1박 2일. 이 두 단어는 유진의 귓가에 경고음처럼 울렸다. 이것은 명백히 업무의 선을 넘은 요구였다. 뉴욕행을 막아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가둔 강태환이 이제는 그녀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워크숍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그 의도를 가리기 위한 조악한 위장에 불과했다. 유진은 차가운 유리창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강태환의 사적인 요구에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지켜온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그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골적인 거절은 뉴욕 발령건 때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가장 완벽하고 강태환이 반박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했다. 잠시 숨을 고른 유진은 침착하게 답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번 주말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입니다. 매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추모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태환이라 할지라도 감히 효라는 가치를 무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터였다.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곧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유진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파도는 막아낸 듯 했다. 하지만 강태환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몇 분 뒤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안타까워하시네요. 그렇다면 아버님께 예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워크숍은 다음 주로 미루겠다고 하십니다. 일정은 다시 조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절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했을 뿐이었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핑계를 댈 것인가? 그는 그녀가 변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결국 두 손 들고 자신의 별장으로 찾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그 확신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정확히 월요일 오후 유진이 노임한 인수합병 이후 가장 공들여 준비하던 프로젝트 오로라에 제동이 걸렸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노이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은성바이오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다. 유진이 직접 기획하고 강태환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던 프로젝트였다. 긴급 소집된 재무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의 예산안이 전면 보류되었다. 사유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리스크 재검토였다.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불과 2주 전 강태환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었다. 재무위원회 의장은 강태환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강태환의 지시였다. 유진은 곧장 재무위원회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시장 선점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리스크 재검토란이 정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위원장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한 팀장, 이건 회장님의 뜻입니다.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단 1원도 집행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인트라넷에 인사발령 공고가 떴다. 유진과 함께 독일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불가능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핵심 팀원 2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M&A 실무를 총괄했던 김 차장은 그룹의 변방인 울산 석유화학 공장 자재관리팀으로 핵심 데이터 분석을 담당했던 박 과장은
감사실 자료 백업 담당으로 발령이 났다. 그것은 승진이 아닌 명백한 좌천이었다. 유진의 손과 발을 잘라내버린 것이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간 것이다. 김 차장과 박 과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유진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팀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회장님의 결정이다. 인사팀장은 그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이 자신 때문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환은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유진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말 별장행 거절, 프로젝트 오로라 보류, 핵심 팀원들의 강제 좌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나 경영상의 판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환의 치밀하고 잔인한 보복이었다. 그는 그녀의 불복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다. 그가 말하던 총애와 특별함의 본질이 섬뜩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존중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와 소유에 대한 병적인 갈망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완벽한 트로피를 자신의 진열장에 넣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트로피가 감히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자 그는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그녀의 발톱을 뽑아 오직 자신에게만 순종하는 아름다운 새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의 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그녀가 굴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당근이 되었고 팀원들의 운명은 그녀의 선택에 달린 채찍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걸려 있음을 깨달았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더 촘촘하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을 시기했던 임원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비웃거나 동정하고 있음을 느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직통 전화벨이 울렸다. 60층 집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한유진입니다. 나다. 강태환의 낮고 차분한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로젝트 오로라 건은 들었겠지. 참 유감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어딘가 전략을 잘못 짠 게 분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안타까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다음 주로 미룬 워크숍 말이야.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넉넉하게 2박 3일로 일정을 잡으라고 했네. 우리가 평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전략을 다시 짜야 하지 않겠나. 프로젝트를 이대로 좌초시킬 수는 없으니 말이야. 그것은 더 이상 제한이 아니었다. 거부할 경우 프로젝트 오로라는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며 남은 팀원들마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통제의 그림자가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광기로 변해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2박 3일, 강태환의 목소리가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최후 통첩이었다. 유진은 차가운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중단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청사진과 하루아침에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팀원들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60층 회장 집무실 직통 번호를 눌렀다. 강태환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나다. 유진은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회장님, 평창 워크숍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전략을 바꿀 뿐이었다. 다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지금 프로젝트 오로라가 전면 중단된 위기 상황입니다. 회장님을 뵙기 전에 이 사태를 수습할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마련해가야 면목이 설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주 초까지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 후 그 주말에 평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끌기였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환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유진의 이 마지막 저항조차도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자신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좋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프로젝트를 살릴 방안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한 팀장의 성의를 기대하겠어. 그는 승자의 여유로 그녀의 유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진은 일주일을 벌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자유가 아닌 더 좁고 견고해진 감옥의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했음을 피부로 느꼈다. 퇴근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 뒤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또 다른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다. 그녀가 다시 걸으면 그 소리도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백미러를 통해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어제도 그제도 그녀의 아파트 입구에 서 있던 바로 그 차량이었다. 은성그룹 보안팀 소속 차량.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호가 아닌 노골적인 감시였다. 강태환은 그녀에게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진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심지어 카페에서 어떤 커피를 주문하는지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 로비에도 낯선 얼굴의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최근 M&A 건으로 한 팀장님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의 그것이었다. 감시는 물리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벽이 속삭이는 공간이 되었다. 회사에서 지급된 최고 사양의 노트북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이메일을 열람할 때마다 미세한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화면을 보지 않을 때면 모니터 구석에 웹캠 표시 등이 아주 희미하게 불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유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녀는 전략가이자 IT 기술에도 능통한 분석가였다.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회사 네트워크가 아닌 개인용 핫스팟을 이용해 자신의 태블릿으로 접속했다. 그녀가 검색한 것은 기업용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제로데이 취약점, 스텔스 키로겨였다. 그녀가 겪은 모든 증상은 최고 등급의 감시 프로그램, 이른바 바실리스크라 불리는 스파이웨어가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다. 대상의 모든 키보드 입력 마이크를 통한 음성 웹캠을 통한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는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감시 도구였다. 강태환이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 그녀가 주고받는 모든 사적인 메시지, 심지어 그녀가 검색하는 키워드 하나하나까지 강태환의 모니터에 뜨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릿속을 해부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 그녀의 생각,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까지. 이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었다. 하지만 제국의 황제에게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태환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면 어제까지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누던 가벼운 잡담도 그녀가 타는 순간 멈췄다.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소문은 벽을 타고 독처럼 번져나갔다. 한유진 팀장, 요즘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만 믿고 너무 오만해졌어. 프로젝트 오로라가 중단된 것도 그녀의 독단적인 운영과 판단착오 때문이라더군. 심지어 더럽고 모욕적인 소문도 돌았다. 회장님 별장에 불려 다닌다는 게 사실인가 봐. 역시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결국 저런 식이었군.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60층 집무실이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능력을 칭송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는 그녀를 최근의 성공에 도취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직원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를 돕거나 그녀와 연대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던 실력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걸어나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이제 그녀를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감시당하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사무실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녀는 퇴근 후 자신을 따르는 감시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인파로 붐비는 대형 쇼핑몰로 들어갔다. 여러 개의 매장을 거치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한 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최신형 중고 노트북과 여러 개의 선불 유심 그리고 보안 등급이 높은 암호화된 외장 하드를 구입했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는 승산이 없었다. 그녀는 외부의 조력자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모든 변호사와 로펌은 은성의 막대한 자금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었다.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태환은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녀는 전략을 수정했다. 강태환을 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켜야 했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도 썩어 문드러진 구멍이 존재할까?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분석 능력을 동원해 강태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감춰진 어두운 비밀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새로 산 노트북과 선불폰을 이용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정보원과 접촉했다. 강태환 회장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주세요. 특히 과거의 그와 특별한 관계였던 여성 임직원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감시당하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강태환이 자신의 접근 권한을 막아둔 암호화된 HR 서버에 특정 파일 목록을 떠올렸다. 그 목록에는 유독 조기 퇴직 혹은 장기 병가 처리된 여성 직원들의 이름이 많았다. 며칠 뒤 정보원에게서 첫 번째 파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5년 전 은성그룹 법무팀에서 조용히 처리했던 스캔들 보고서의 일부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유진 이전에 전략기획실에서 가장 촉망받던 여성 임원 이수아 부장이 있었다. 그녀 역시 유진처럼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강태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퇴사당했다. 그리고 그 직후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다. 유진은 파일을 쥔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의 은폐였고 어쩌면 살인 미수일 수도 있었다. 강태환의 광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그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평창별장 행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선명하게 그려졌다. 벽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그녀의 집, 그녀의 차 안에서. 그 속삭임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먼저 쓰러져간 희생자의 비명처럼 들렸다. 강태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일주일 뒤 그녀는 평창별장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닌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일주일, 유진에게 주어진 시간은 독방에 갇힌 죄수의 달력처럼 더디게 그러나 동시에 숨막히게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은성타워의 사무실을 자신의 일터로 여기지 않았다. 그곳은 감시탑의 눈이 24시간 번뜩이는 적진의 한복판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지급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노트북은 서랍 속의 스마트폰은 전원을 끈 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강태환의 은혜에 굴복한 척 연기했다. 평창 별장행을 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 오로라의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에 그녀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했다. 물론 그 자료들은 바실리스크가 설치된 회사 노트북이 아닌 그녀가 새로 구입한 보안 노트북으로 분석되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강태환의 광기를 증명할 과거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설 정보원에게 받은 이수아 부장의 파일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5년 전 유진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강태환의 총애를 받았던 여자. 그녀는 유진보다 더 강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에 첨부된 내부 감사 자료에는 이수아 부장이 강태환의 사적인 부름을 수차례 거절했으며 그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 이메일이 발송된 지 정확히 사흘 뒤 그녀는 심각한 조울증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그룹 내 심리상담센터에 강제 입소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은성그룹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의 퇴직금과 위로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고 그 지급은 강태환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처리되었다. 인마금융이었다. 유진은 이수아 부장이 입원했던 병원과 그녀의 사고 기록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벽에 부딪혔다. 병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했고 교통사고 기록은 단순 과실로 종결되어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태였다. 강태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완벽한 전문가였다. 유진은 전략을 수정했다. 이수아 부장 외에 다른 희생자는 없었을까? 강태환의 이런 병적인 집착이 단 한 번으로 그쳤을 리 없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은성그룹을 거쳐간 모든 여성 임원 및 핵심 인력들의 인사 기록을 프로젝트 오로라 관련 데이터와 교묘하게 섞어 인사팀에 요청했다. 명분은 미래 핵심 인력 풀 재구축을 위한 과거 데이터 분석이었다. 방대한 데이터가 그녀의 보안 노트북으로 흘러 들어왔다. 유진은 자신이 개발한 분석 툴을 이용해 특정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회장의 관심, 파격 승진, 특정 시점 이후 급격한 성과 저하,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장기 병가.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스크린에 세 개의 이름이 더 떠올랐다. 한 명은 홍보실 수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재무팀의 엘리트였으며 마지막 한 명은 강태환의 수행 비서였다. 그들 모두 유진이나 이수아처럼 뛰어난 능력과 미모를 겸비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강태환의 총애를 받은 직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들의 퇴사 사유는 모두 개인 사정 또는 건강 악화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끔찍한 패턴이었다. 강태환은 자신이 점찍은 트로피가 자신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회유하고 다음에는 압박하며 마지막에는 가차없이 부러뜨렸다. 그가 그녀들에게 보냈던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사실상 그들의 영혼과 커리어를 파괴하는 독이었다. 유진은 다음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들 중 최소 한 명이라도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회사를 떠난 지 오래된 그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3명의 이름 중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윤지수 실장에게 주목했다. 그녀는 10년 전 강태환의 일기 비서실을 이끌었던 인물로 강태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최측근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돌연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낙향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유진은 감시의 눈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평창 워크숍을 위한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외근 신청을 냈다. 보안팀의 검은 세단이 어김없이 그녀의 차를 뒤따랐다. 유진은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타는 척하다가 휴게소에서 미리 대기시켜둔 대리운전 기사와 차를 바꿔치기 했다. 그녀의 차는 평창으로 향했고 그녀는 기사의 평범한 승용차를 타고 전라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몇 시간 뒤 유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한옥집 앞에 섰다. 윤지수라는 이름 대신 윤화담이라는 아호가 적힌 문패가 걸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묵향이 풍겨나왔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고요한 침묵 끝에 수척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지수였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한유진 팀장입니다. 유진이 이름을 밝히는 순간 윤지수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그 사람의 개가 여기까지 쫓아올 줄이야. 저는 개가 아닙니다. 유진이 절박하게 문틈을 붙잡았다.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부장처럼. 그리고 어쩌면 실장님처럼요. 제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유진의 절박한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 윤지수의 떨리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유진을 안으로 들였다. 윤지수의 집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유령처럼 살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유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분은, 아니 강태환은 악마입니다. 그녀는 10년 전 강태환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부터 그의 병적인 집착을 목격했다. 강태환은 아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아내는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죽은 뒤 그의 관계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야 직성이 풀렸죠. 이수아 부장, 그 불쌍한 아이. 윤지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이수아가 감히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녀의 직장 명예,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의 정신까지도요. 윤지수는 자신이 이수아를 강제 입원시키는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제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했어요. 그리고
이수아 부장의 교통사고. 그건 절대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회장 직속 보안팀이 움직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윤지수는 두려움에 떨며 덧붙였다. 한 팀장 도망쳐요.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눈에 띈 이상 당신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는 당신이 굴복할 때까지, 아니 굴복한 뒤에도 당신을 영원히 그의 세장 안에 가둬둘 거예요. 윤지수의 경고는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환의 관계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살해일을 띤 괴물이었다. 유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보안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했다. 그녀가 사전 답사가 아닌 다른 곳에 다녀왔다는 것을 강태환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할 때 문이 저절로 안에서부터 열렸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치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린 사람처럼 강태환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그녀가 금고 속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매브로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그의 광기에 의해 완전히 유린당한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매력적인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뒤틀린 소유욕만이 번들거렸다. 그는 유진의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는지 따위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 오만한 태도였다. 늦었군 한 팀장. 답사는 즐거웠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서늘했다. 유진은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동자에서 이수아 부장과 윤지수 실장을 파멸로 몰고 갔던 바로 그 광기를 보았다. 강태환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유진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어딜 감히 도망칠 생각을 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말했지.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당신은 은성그룹에 속해 있어. 그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유진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태환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유진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아니 정정하지. 당신은 은성에 속한 게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광기가 폭발했다. 당신은 내게 속해 있어. 한유진, 당신은 내 거야. 강태환의 소나귀 힘은 쇠부티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유진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저 눈은 이성을 잃은 광기 그 자체였다. 그녀가 여기서 더 저항한다면 그는 이 자리에서 그녀를 부러뜨릴 것이다. 이수아 부장처럼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방역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녀는 눈에 힘을 풀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을 연기했다. 회장님.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회장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치욕과 분노가 뒤엉킨 결의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와 눈물은 강태환의 광기를 누그러뜨렸다. 그는 자신이 드디어 이 완벽하고 도도한 여자를 꺾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뒤틀린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유진의 턱을 쥔 손에 힘을 풀고 대신 그녀의 젖은 뺨을 거칠게 쓸어내렸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유진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다정한 호칭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역겨웠다. 평창 별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주말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지. 네가 말한 긴급 대응 방안 따위는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한 건 나고 내가 필요한 건 너니까.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확정지었다. 그는 유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가 만졌던 뺨과 이마를 미친 듯이 문질러 닦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유린했고 그녀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지금은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었다. 강태환은 그녀가 굴복했다고 믿고 잠시 감시를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집안에 또 다른 도청장치나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3개 틀었다. 물소리가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임시 방음벽이 되어줄 것이다. 그녀는 방수 가방에 넣어 샤워부스 선반 뒤에 숨겨두었던 보안 노트북과 선불폰을 꺼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데드맨 스위치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만약 강태환에게 붙잡히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신호를 보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마지막 카드였다. 그녀가 구축한 데이터 패키지는 판도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강태환의 제국을 무너뜨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첫째, 은성그룹 보안팀이 사용한 불법 감시 프로그램 바실리스크의 원본 코드와 그녀의 PC에 설치되었던 로그 기록. 둘째, 이수아 부장을 포함한 과거 희생자들의 인사 기록과 그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입막음용 자금 흐름도. 셋째째, 윤지수 실장의 충격적인 증언이 담긴 암호화된 음성 파일. 넷째, 프로젝트 오로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강태환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그 비자금은 그의 사설 보안팀 운영 불법 로비, 그리고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유진은 이 판도라 파일을 여러 개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업로드했다. 그리고 데드맨 스위치를 설정했다. 그녀가 12시간마다 특정 보안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모든 파일의 접근 권한과 해독키가 미리 지정된 3곳의 이메일 주소로 자동 발송될 것이었다. 첫 번째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의 핵심 멤버. 두 번째는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뉴욕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성그룹의 2대 주주이자 강태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그의 사촌 강민혁 부회장이었다. 강민혁은 강태환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자료는 그에게 강태환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유진은 적의 적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우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물론 보안 노트북과 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완벽하게 세탁한 상태였다. 그녀는 인사과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단 2글자 일신상의 사유였다. 그녀의 7년 경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과 선불폰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했다. 물리적인 파괴가 가장 확실했다. 그녀는 2 기기를 망치로 잘게 부순 뒤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다. 강태환이 그녀의 흔적을 쫓지 못하게 해야 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화려했던 한유진 팀장의 껍질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과 현금 다발, 그리고 작은 생존 배낭만을 챙겼다. 그녀가 아파트를 나선 것은
새벽 3시였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보안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정문이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4층 쓰레기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일하게 CCTV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쓰레기 수거 트럭이 드나드는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자유. 그러나 동시에 죽음과도 맞닿아 있는 위험한 자유였다. 그녀는 감시 차량이 주차된 아파트 정문을 멀리 돌아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다. 그녀는 일부러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탔고 마지막으로는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서울역이 아닌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그녀가 부산행 심야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경력, 명예,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일까지도.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그녀 자신을 지켜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적 후퇴였다. 강태환의 광기 어린 집착이 폭발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기꺼이 그 심지에 불을 붙이고 사라졌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금요일 아침 강태환은 평창 별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을 거부하려 했던 날카롭고 도도했던 새는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고 그의 자비를 구걸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지압했던 그 밤의 치욕적인 굴복을 떠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완벽한 금요일을 망가뜨린 것은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였다. 회장님, 한유진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태환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비서실장을 쳐다보았다. 뭐라고? 오늘 새벽 3시경 인사과 내부망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합니다. 순간 강태환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일신상의 사유. 그가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꺾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과 굴복은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 감히 이 강태환을 상대로 연기를 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잡아와. 그는 집무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그는 즉시 유진의 아파트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그녀를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공간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모두 서랍 속에 남겨두고 사라졌다. 마치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를 풀어 던지듯 그녀는 그를 농락했다. 찾아내. 강태환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얼음 같은 사리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그룹 보안 총괄 책임자인 안기석 상무를 호출했다. 안 상무는 강태환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충견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유진을 찾아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다 뒤져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감히 내 것을 훔쳐 달아났어. 안기석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은성그룹의 사설 보안팀 그림자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수집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아파트 CCTV 서울 시내의 모든 교통관제 시스템 공항과 기차역의 출입국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한유진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전문가였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완벽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어떤 신용카드도 교통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였다. 강태환은 그녀가 이토록 치밀하게 탈출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더욱 경노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찾지 못해
고작 여자 하나를 강태환은 60층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집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감히 아니오라고 말한 유일한 여자,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팀의 비밀스러운 활동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닿는 모든 곳을 움직였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청장은 강태환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그 자리에 앉은 인물이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있네. 내 회사의 핵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산업 스파이야. 강태환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 사범이다. 공식적인 수배령을 내리고 모든 검문 검색을 강화해. 그녀를 찾는 즉시 나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공권력의 일부가 그의 사적인 복수를 위한 사냥개로 전락했다. 한유진은 순식간에 은성의 유능한 팀장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사냥은 서서히 강태환의 완벽한 제국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M&A를 성공시킨 핵심 인재가 하루아침에 산업 스파이로 몰린 이 기괴한 사태는 그룹 내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특히 강태환의 독주를 견제하던 2대 주주 강민혁 부회장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다. 강민혁은 강태환이 고작 직원 한 명을 잡기 위해 그룹의 모든 자원과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한유진 팀장이라 노임한 건을 성공시킨 그 여자 아니었나. 그녀가 정말 스파이라고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밀 유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환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었다. 동시에 내부 감사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회장의 긴급 지시라는 명목해 보안팀의 예산이 정해진 절차도 없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집행되고 있었다. 불법적인 위치 추적 사설 해커 고용, 심지어 공권력에 대한 뇌물까지. 모든 자금은 강태환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오고 있었고 그 흐름을 쫓던 감사팀 직원은 이유 없이 대기 발령을 받았다. 강태환은 이 모든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째 집무실에서 잠도 자지 않고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CCTV 화면과 추적 상황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매력적인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만든 새장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울부짖는 굶주린 맹수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집착이 폭발할수록 그의 제국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라이벌들은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주시했고 내부에서는 공포와 불만이 쌓여갔다. 그는 오직 한유진을 잡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제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유진은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부산항 근처의 낡은 여관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셌다. 한유진은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퀭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은성의 화려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도망자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보안 노트북 화면에는 판도라 프로토콜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0000 20개. 강태환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계산된 시간이었다. 그녀가 12시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생존 신호. 그녀는 지난 11시간 59분 동안 그 신호를 의도적으로 입력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곧 공격의 신호였다. 우광물위험공무 000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최종 확인 프로토콜 한도라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강태환은 파멸할 것이고 어쩌면 은성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수아의 망가진 삶과 윤지수의 공포를 떠올렸다. 그녀는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실행.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 조각들이 즉시 전 세계의 분산 서버를 향해 발사되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집한 강태환의 광기 어린 범죄의 기록이었으며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설계도였다. 그녀는 빗소리에 섞여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화살은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의 아시아 스캔들 전문기자 마이클 오원의 보안 단말기였다. 그는 자정 무렵 울린 경고음에 잠을 깼다. 발신자 페르세포네. 제목 KTH의 지하궁전 은성그룹 내부 고발. 그는 즉시 암호 해독키를 입력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기업 총수의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바실리스크라는 이름의 불법 사찰 프로그램 로그. 직원들의 모든 키 입력 음성 대화. 웹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그림자팀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 옆에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한유진, 이수와 윤지수. 두 번째 화살은 뉴욕으로 향했다. 유진의 대학 선배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킴. 그는 유진으로부터 내가 연락 두절되면 이 파일을 열어보라는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파일을 열고 경악했다. 그것은 강태환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처였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권 로비 내역, 심지어 이수아 부장의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정황까지. 데이비드는 즉시 미국 법무부 DOJ와 증권거래위원회 SE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은성은 미국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었기에 이것은 명백한 해외부패방지법 FCP 위반이었다.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화살은 서울 은성타워 45층에 꽂혔다. 강민혁 부회장. 그는 강태환의 광기 어린 폭주를 막을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태블릿으로 전송된 파일들을 확인했다. 그것은 강태환이 이사회를 속이고 집행한 수많은 배임 행위의 증거였다. 특히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강태환이 한유진을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유진은 강태환의 집무실 직통 전화가 자신의 사무실과 연결될 때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해 이 파일을 확보했다. 강민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강태환을 몰아낼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은성그룹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는 즉시 은성그룹의 법적 소유권을 방어하고 있는 사회 이사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오늘 밤 제 자택에서 긴급 이사간담회가 필요합니다. 그룹의 존폐가 걸린 사안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강태환은 이미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었다. 한유진을 잡겠다고 공권력까지 사유화한 지금 그가 이사회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강태환 회장은 그룹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강민혁이 공유한 비자금 내역과 불법 사찰 증거의 일부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 역시 바실리스크의 감시 대상일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강태환에 대한 충성심은 순식간에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포로 바뀌었다. 24시간이 차이 지나지 않아 베를린에서 첫 번째 포탄이 터졌다. ICIAJ는 유럽의 유력 경제지를 통해 단독 한국의 대기업 E그룹 빅브라더식 불법 사찰, 회장 직속 비밀팀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름 바실리스크과 피해자들의 이니셜 H팀장 L부장을 언급했다. 뉴스는 즉시 월스트리트를 강타했다. 은성그룹의 뉴욕 증시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0% 폭락했다. ACC는 즉시 은성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이 그룹의 불법 경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유진이 뉴욕의 변호사에게 보낸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의 주가는 개장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은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가 동반 폭락했다.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강태환의 집착이 빚어낸 재앙이었다. 강태환은 이 모든 사태를 60층 집무실에서 보고받았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것이 한유진의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기밀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은 것이다. 감히 나를... 그는 이성을 잃고 안기석 상무에게 소리쳤다. 경찰력 총동원해 당장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와.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꾸몄어.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명령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찰청장은 이미 ICIJ의 기사를 보고 강태환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집무실의 문이 비서의 제지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혁 부회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은성그룹의 사회이사들과 감사위원장 그리고 로펌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환은 자신의 성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강 부회장. 강민혁은 강태환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류 한 장을 내던졌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였다. 회장 강태환 당신을 그룹에 대한 중대한 배임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이사회에 제소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집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무세운 헛소리야. 강태환이 포효했지만 감사위원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불법 사찰 프로그램 바실리스크의 운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유진 팀장에 대한 불법적인 지명수배 요청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강태환은 그제야 깨달았다. 한유진이 자신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기 위해 완벽한 덫을 놓았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것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을 만들었다. 이사회는 강태환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외부 특별감사를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멀리 부산의 낡은 여관방에서 유진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은성그룹의 주가 폭락과 회장 직무 정지라는 속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직 차가운 안도감만이 감돌았다. 반격의 서막은 성공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은성타워 60층. 강태환의 집무실은 이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요새가 되어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과 이사회가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사팀을 투입하려 하자 강태환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충견 안기석 상무와 그림자팀의 마지막 남은 잔당들을 이용해 60층 전체를 봉쇄했다. 그는 단순한 농성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집무실과 연결된 비상통로 끝에는 은성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보관된 메인 서버실 판턴이 있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원천기술그룹의 10년치 재무 데이터, 그리고 그가 수집한 모든 불법 사찰 기록, 바실리스크의 원본 서버가 잠들어 있었다. 강태환은 판턴의 모든 접근 권한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사회에 메시지를 보냈다. 내 직무 정지를 철회하고 강민혁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3시간 안에 판턴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그것은 자폭 테러나 다름없는 협박이었다. 은성그룹의 심장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그룹은 즉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가 폭락에 이어 그룹의 모든 R&D와 재무가 멈춰 설 위기였다. 강민혁은 즉시 검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미 ICAC의 보도와 뉴욕 법무부의 조사 착수로 인해 검찰은 은성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였다. 특수부 검사들과 경찰 특공대가 즉시 은성타워로 출동했다. 빌딩은 순식간에 내전터처럼 변했다. 1층 로비는 방패를 든 경찰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60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강태환이 60층으로 향하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계단을 물리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왕국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왕좌에 앉아 버티고 있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초조해졌다. 강태환이 정말 서버를 삭제한다면 은성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범죄 증거 또한 사라지게 될 터였다. 협상 전문가가 투입되었지만 강태환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반복해서 요구했다. 한유진을 데려와 그녀와만 이야기하겠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유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모두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봐야만 이 분노가 끝날 것이라 믿었다. 혹은 그녀를 인질로 삼아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마지막 동아줄로 사용하려 했다. 검찰은 수소문 끝에 데이비드 킴 변호사를 통해 부산의 은신에 있던 유진과 연락이 닿았다. 한유진 씨,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박영진 차장검사는 간곡하게 요청했다. 강태환 회장이 그룹 전체를 인질로 잡고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우리가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부디 돌아와서 이 사태를 끝내주십시오. 유진은 창밖의 부산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망쳤지만 결국 이 사태를 끝내낼 쇠끈이 있던 사람은 자신뿐임을 깨달았다. 강태환은 그녀가 시작한 악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싸움의 마지막 열쇠, 즉 키가 되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은성타워 로비에 다시 섰다. 그녀가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쫓기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그녀의 양옆에는 박 차장검사와 수사관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로비에 모여있던 모든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를 회장의 여자라며 수군대던 직원들은 이제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회색 후드티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박 차장검사와 함께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6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단 하나 강태환이 유일하게 작동을 허락한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뿐이었다. 유진은 박 차장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와 저 둘만의 심리전입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소형 도청 장치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혔다. 좁은 공간 안에서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10층, 30층, 50층. 유진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불려와 공포에 떨었던 기억, 뉴욕 발령이 찢겨나갔던 절망의 순간, 그리고 강태환이 그녀의 턱을 움켜쥐었던 치욕의 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이 싸움을 끝내겠다는 결의뿐이었다. 딩. 60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집무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어두웠다. 안기석 상무가 그림자처럼 서 있다가 유진을 발견하고는 기계적으로 몸을 비켜섰다. 그는 이미 패배를 직감한 듯 눈에 생기가 없었다. 유진은 하이힐 소리를 또렷하게 울리며 거대한 원목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다. 집무실 안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주인 잃은 왕궁처럼 스산했다. 강태환은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서울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며칠 밤을 샌 듯 그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돌아보는 그의 눈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때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What's gone?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감히 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와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다. 태블릿 화면에는 판턴 서버, 완전 삭제라는 붉은색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한 대가다. 너와 나, 그리고 은성. 여기서 다 같이 끝나는 거다. 유진은 그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심판자였다. 끝나는 건 당신 혼자예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 이젠 강태환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마지막 심리전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환 씨. 강태환은 그 말을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되뇌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이 모든 상황이 거대한 농담이라는 듯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감히, 네가 감히 나를 그렇게 불러 모든 것을 잃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넌 이제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일 뿐이다.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심마저 느껴지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빈털터리는 당신이죠.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어 스스로를 황제라 믿었지만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신은 지금 이 방 한 칸에 스스로를 가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실을 적시하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은 강태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매력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줬어. 강태환이 포효했다. 그의 광기가 다시 불타올랐다.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내 관심과 총애를 넌 특별했어. 그런데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마치 그녀가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거나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릴 기세였다. 내가 사랑했던 만큼 넌 파괴되어야 마땅해. 네가 감히 내 사랑을 광기로 몰아붙였어.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유진의 탓으로 돌렸다. 유진은 비웃음마저 짓지 않았다. 사랑 당신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저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장난감을 부수고 싶은 유치한 파괴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광기였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유진은 그의 심리를 정확하게 해부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소유물이 되기를 거부하자 나를 파괴하려 했죠. 이수아 부장처럼, 윤지수 실장처럼. 하지만 난 그들과 달랐어요. 난 당신의 광기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역이용했죠. 강태환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진의 말은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었다. 그는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자신의 부,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여자까지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이 태블릿을 향해 벼락처럼 내리쳐졌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삭제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지금이다. 쾅 굉음과 함께 집무실의 강화 유리가 박살나고 반대편 비상통로에 문이 폭파되었다. 유진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끄는 동안 박 차장 검사와 경찰 특공대가 2개의 진입로를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검은 복장의 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순식간에 집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환은 삭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특공대원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최고급 카펫 위로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움직이지 마. 횡령 배임,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강태환,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박 차장 검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안기석 상무를 비롯한 그림자 팀의 잔당들도 복도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린 강태환은 거친 숨을 헐떡였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은성타워는 그렇게 그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은 채 깨진 유리 파편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텅 빈 절망과 완전한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유진은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길고 지독했던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과 아수라장이 된 집무실을 뒤로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그가 특공대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굳이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가 60층 엘리베이터에 다시 올랐을 때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첫 햇살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되찾은 자유의 빛이었다. 그녀는 은성타워를 걸어 나왔다.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을 그 폐허가 된 왕국 속에 남겨둔 채 몇 달 후 강태환은 법의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비자금과 불법 행위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강민혁 부회장이 이끄는 개혁위원회에 의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바실리스크, 스캔들은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수아 부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은성그룹의 공식적인 사과와 막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윤지수 실장은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강태환의 범죄를 증언했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유진은 은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국회에서 신설된 기업윤리 및 투명경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는 이제 소수의 이익이나 한 남자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닌 더 큰 공익과 정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여의도의 한 회의실에서 새로운 기업 감시 법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그날 아침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도 화려한 새 장의 새도 아니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 한유진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광기로 변했던 위험한 집착은 끝났고 그녀의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다.